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 여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근 나이가 30대 중반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결혼에 관한 생각이 많아졌어요. 막연하게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려고 보면 이게 생각처럼 행복하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 생각이 없기는 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크면 결혼 안 하고 아빠랑 둘이 영원히 살 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행여나 그러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아빠고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거든요. 저희 아빠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저와 아빠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어릴 때는 저도 남들 다 있는 엄마가 왜 나한테만 없나 궁금해서 아빠한테 매일같이 물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단순하게 엄마와 헤어졌다고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 나도 조금 있으면 학교 가는데 보러 오지도 않고. 하긴 엄마는 내가 미워서 집 나간 거니까 내가 학교에 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진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엄마에 관한 기억이 없다 보니 그냥 엄마가 내가 미워서 집을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아빠는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수진이 엄마는 수진이가 아니라 아빠가 미워서 헤어진 거야. 그래서 수진이 보러 올 수 없는 거고, 수진이가 엄마를 못 만나는 건 아빠 잘못이니까 수진이가 미워서 엄마가 안 오는 거라는 생각은 할 필요 없어. 아빠는 애써 저를 위로하셨지만 그런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빠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빠랑 엄마는 결혼해서 저를 낳게 된 게 아니라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이도 어리고 결혼 생각도 없을 때 제가 덜컥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아이가 생긴 게 마냥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서 어떻게든 저를 잘 키워보자 싶어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취직해서 저를 먹여 살리는 데에만 신경을 썼는데요. 엄마는 아니었대요. 원래도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빠와 결혼했다. 저를 낳고 더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아빠와 헤어지고 싶다고 하셨대요. 아빠는 저를 생각해서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우겼지만 결국은 이혼 서류를 작성해놓고 집을 나가버리셨대요.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게 된 사연을 정확하게 처음 들은 건 중학교 때였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기에 써놓은 걸 아빠가 보시고선 속상하셨는지 하루는 퇴근길에 술을 한잔하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신기했던 게 아빠는 엄마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내내 엄마 편을 들으시면서 이야기해줬어요. 행여나 제가 엄마를 미워하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요. 너희 엄마가 워낙 똑똑하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이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게 할 순 없었어. 엄마도 너랑 헤어지는 걸 제일 걱정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아빠가 엄마 몫까지 잘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보내준 거야. 아빠는 엄마를 위해 보내준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빠 말대로 엄마가 내 걱정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까요. 난 괜찮아. 아빠 말대로 아빠가 나한테는 엄마이자 아빠이자 최고의 좋은 친구니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 다른 애들은 사춘기라고 아빠와 엄마도 다 귀찮고 싫다고 했지만 저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물론 왜 다른 애들은 다 있는 엄마가 나만 없는 걸까 힘들고 외로울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가 잘 챙겨주셔서 괜찮았어요. 아빠 덕분인지 저는 사춘기도 거의 없이 수월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빠는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빠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일절 엄마에 관해 물어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부모님보다는 친구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점차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이상하게 결혼하지 않고 아빠와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남자친구가 좋다 보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막상 주변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하고요. 아이 문제나 시댁 문제로 친구들이 남편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요. 제가 철이 없고 나약한 건진 몰라도 지금 당장 직장 다니면서 연애하고 나를 돌보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결혼은 너무 먼 이야기 같았죠. 더군다나 제가 아빠에게 너무나 큰 애정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서인지 이 커다란 품을 벗어나 내가 혼자 가정 꾸리고 엄마로 아내로 그 큰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아버지의 기척이 전혀 없길래 안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욕실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욕실에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119에 바로 전화하고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동안 저는 너무 무서워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병원에 와달라고요. 그날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의식이 없는 아빠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다리가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서 간호사나 의사가 뭘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아빠뿐 아니라 저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천만다행으로 아버지는 응급실에 도착해 링거를 맞고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빠가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고 과로로 인한 영양실조 증상도 있다며 앞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 말에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평생 저 돌보면서 일하시느라 밤낮 없이 바쁘게 사신 건 알지만 몸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은 줄은 몰랐거든요. 저혈압 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그리고 영양실조라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끼니는 꼭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 아이고 별거 아닌데 나이가 있으니까 의사가 괜히 겁주느라고 그렇게 말한 거야. 아빠 봐봐라 어디가 영양실조 같아? 아빠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저도 참 못된 딸인 게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때만이라도 좀 살갑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속상한 마음에 자꾸만 아빠한테 짜증을 냈어요. 젊어서는 엄마 없이 저를 혼자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셨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회사에 직원도 많은데 아직도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시니 걱정이 됐거든요. 이제 회사도 다 알아서 돌아가는데 제발 아빠도 놀러도 좀 다니고 즐겁게 좀 사세요. 알았어. 아빠가 언제 우리 딸 말 안 듣는 거 봤어? 앞으로는 건강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는 별거 아니라고 며칠을 입원해서 쉬면 금방 낫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빠는 언제나 제 곁에서 오래오래 영원히 내 편으로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느새 70이 다 되셨더라고요. 그날 밤 의식 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아빠의 모습을 봤을 땐 정말 아빠가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아빠가 없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날 밤이 저에게는 평생 중 가장 무서웠던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가장 고마웠던 건 바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제가 아빠를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는지 저보다도 아빠에게 잘했어요. 제가 야근을 하거나 일이 많아서 늦는 날이면 남자친구는 저에게 말도 없이 아빠에게 먼저 연락해 저녁을 사드리기도 하고 반찬을 사다가 우리 집 냉장고에 챙겨두고 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언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는지 아빠에게 좋다는 영양제도 사다 집에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아빠에게 해주는 걸 보고 있으면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하자마자 뭔가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뭣도 모르고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 상견례를 하다 보니 내가 너무 결혼에 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결정했나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남자친구만 좋으면 결혼해서 무조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막상 만나보니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제가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빠를 보시자마자 하는 말이 저도 아빠도 너무 황당했어요. 20년 넘게 호라비로 계신 것 치고는 관리 잘하셨네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세요. 예비 시어머니 딴에는 칭찬이라고 하신 이야기인 줄은 몰라도 듣는 저나 아빠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의 막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인물도 좋으신데 수진이 어머님은 왜 집을 나가셨을까? 혹시 박가사돈께서 술을 많이 드셨어요? 아니면 바람이라도 피우셨나?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을 앞에다 두고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예비 시어머니를 급하게 말리더군요. 엄마, 장인어른 되실 분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 자리에서 누가 그런 걸 사돈한테 물어봐. 얘는 이제 한가족 될 식구끼리 그런 것도 못 물어보니? 우리 시대 때 부부들이 자식 생각하고 낳아준 부모 생각하면 이혼이라는 게 아무래도 쉬운 게 아니니까. 수진이 학교 가기도 전에 이혼하셨다고 하니까 혹시나 높아심에 물어보는 거지. 혹여 박가사돈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거나 도박이라도 하신 거면 어떡해? 예비 시어머니는 가족이 될 사이인 만큼 뭐든 솔직해야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주변에 다른 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네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애 못 낳는 거 숨기고 왔다더라. 어디 사회는 유전병이 있는 걸 속였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며 나중에 제가 낳은 손주가 우리 아빠를 닮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혼 사유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뭐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 이왕이면 부모 다 있어야 애들 교육도 바르게 시키고 하는 거지. 남자 혼자 딸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니?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도 입원하셨다면서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거래요? 뭐 혹시 암이니 뭐 심근경색이니 이런 거 아니죠? 엄마 그만 좀 해. 아버님 불편하시게 왜 그러는 거야? 불편하게 뭐가 있어? 앞으로 손주도 볼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나 유전병일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긴 하지.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지 처음 만난 예비 사돈 앞에서 하기 힘든 이야기를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워낙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 저를 미워하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당황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게 뭐가 어려운 이야기냐고 오히려 성을 내셨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나서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사돈 말씀이 맞아요. 남자 혼자 딸 키우느라 어려웠죠. 그래도 우리 딸 어디 가서 엄마 없는 애 소리 안 듣고 다니도록 하려고 제가 아주 곱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병원에 입원했던 건 제가 좀 피곤하고 무리를 해서 그랬던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에 기분이 나쁘실 만도 한데 아빠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좋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혼자 자식 키운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괜한 소리 하지 말고 푼수 좀 그만 떨어. 당신도 하필이면 아들 하나 있는 건 며느리 되래가 편부모의 호랍이라고 걱정 실컷 했잖아. 그래놓고 왜 괜히 점잖은 척해요? 시아버지의 말에 상견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가도 시어머니께서 입만 여시면 무례한 소리를 해대시니 아빠나 저나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더 싸해졌어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요즘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비용은 다들 반반씩 한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는 마음 같아서는 신혼집을 사서라도 저를 편하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전에도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라고 사인값만 괜찮으면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시댁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조심스레 의견을 물어보신 거죠. 여자 쪽에서 먼저 무작정 집을 사주겠네 뭐네 하면 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역시 예사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말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부모가 이 나이까지 키워줬으면 할 만큼 다 한 거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에 결혼 준비까지 절반이고 뭐고 부모가 꼭 도와줘야 하는 건가요? 저나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돈은 딸 하나라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큰애 밑으로 여동생만 둘이라 상황이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은 무조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결국은 결혼 준비에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시어머니는 포장해서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셨어요. 물론 저도 남자친구네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께서 장사하시다 몇 년 전에 가게가 망하면서 빚을 많이 져서 남편이 월급을 받아 작년까지 갚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막내가 아직 대학생이라 우리 집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미안하지만 결혼 준비는 둘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워낙 말을 공격적으로 하시다 보니 시아버지께서도 민망하셨는지 수습하듯 다시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도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수진이 쟤도 돈 보고 결혼하는 거였으면 우리 아들 안 만났겠지. 둘이 좋으면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사든 뭐가 문제야. 앞으로 자식 낳고 알뜰하게 살면 되지.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부모가 대학까지 가르쳐줬으면 결혼 정도는 자기들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요즘 집값이나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수진이나 이서방이나 둘 다 직장생활 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괜히 시작부터 은행 빚져서 살면 힘드니까 제가 신혼집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 순간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돈 들여서 신혼집을 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부모님 눈치까지 봐야 하니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죠. 아이고, 사돈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야 저희야 한시를 놓을 수 있으니 너무 좋죠. 저와 남자친구를 위해 신혼집을 구해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는 또 뭐가 불만인지 인상을 쓰면서 또 한마디 하려고 입을 움직이는데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급하게 그만하라는 듯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시며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도대체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신경이 쓰여 음식이 나온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하시려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그때 상견례 때 말을 못한 게 있어서 말이야. 언뜻 듣기로는 사돈께서 수진이 너희 회사 근처에 신혼집 구하자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집에서 너무 멀고 우리 아들 회사에서도 1시간이나 걸리잖아. 그럴 바엔 그냥 우리 집 근처를 구하는 게 어때? 이쪽이 집값도 싸고 너희 회사도 4, 50분밖에 안 걸리잖아. 저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전화를 받은 거라 대충 할 이야기만 하고 끊을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께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버지께서 동네에 이미 봐두신 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댁 근처로 가면 회사도 회사지만 친정에서 너무 멀어서 그건 제가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건방지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아빠가 땅 파서 돈을 버신 것도 아니고 평생 힘들게 번 돈으로 오로지 제 걱정에 집을 사주신다고 하신 건데 왜 저와 아버지의 뜻이 아닌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 그래? 이래서 남자가 혼자 살면 자식들한테 다 짐인 거야. 아휴, 내 아들이 본의 아니게 처가살이 아닌 처가살이를 하게 생겼네. 그래, 우선은 알겠다. 시어머니는 본인 하시고 싶은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실까 싶어서요. 제가 결혼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근처에 산다는 건데 그게 왜 처가살이라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괜한 꼬투리를 잡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글쎄 저희 아빠에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돈, 제가 아무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수진이는 홀로 계신 아버지 생각해서 신혼집을 송파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좋은 생각 같지가 않아 보여서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 아들이 능력 없다고 처가살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아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수진이 직장이랑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사돈께서 신경 쓰이시면 할 수 없죠.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바깥 사돈 바쁘신데 그냥 제가 주변에 한번 알아볼게요. 이 동네에도 싸고 좋은 아파트 많거든요. 시어머니는 겪으면 겪을수록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걱정돼서 아버지 근처에 살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그걸 또 모르는 척하고 바로 저희 아버지께 전화해서 일을 이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안 써돈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무조건 이 근처로 집을 구하겠다고 말 못하겠더라. 우선은 날짜가 좀 있으니까 사돈네 근처도 생각을 좀 해보자. 아빠는 분명 서운해하시면서도 애써 참으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때 일로 저는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빠도 제 앞에서는 티를 안 내셨지만 분명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로 남자친구와 한바탕 싸웠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안 그래도 나 상견례 때도 기분 많이 상했었는데 아버님이랑 자기랑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도 애써 티 안 내고 참았어. 근데 이건 다른 문제잖아. 신혼집을 아빠가 사주신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위치 가지고 어머님이 본인 마음대로 하시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부부가 될 사이끼리 돈 가지고 알가알부하고 싶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기분이 상해서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한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엄마가 아버님 갈 때까지 전화한 건 실수한 거 맞는데 애초에 자기가 단호하게 싫다고 하지 말고 좀만 더 알아보겠다고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엄마도 아들이 나 생각해서 말한 건데 자기가 이해해 줄 순 없었어? 남자친구는 제가 오히려 잘못한 거라네요. 시어머니께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재산에서 대충 알겠다고 시어머니 동네도 좀 알아보겠다고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이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언제나처럼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날만큼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하며 서로 경제적인 조건이 조금씩 달라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신혼집 문제까지 터졌으니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버린 거죠. 그날 남자친구와 옛날 일까지 다 들먹이며 서로 서운한 감정들을 다 터뜨리는 바람에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 펑펑 울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뭐라든 문제없이 잘 해나갈 줄 알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서운하고 서럽더라고요. 이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괜찮은 집을 하나 봐놨다고 저와 남자친구에게 시간 내서 한번 같이 가서 둘러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간다고요. 아빠가 신혼집을 고민하신 게 티가 나는 게 아빠 집이랑 시댁이랑 딱 중간인 동네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랑 남자친구 회사랑도 거리가 비슷하고요. 정말 여러모로 아빠에게 감사했어요. 딸 하나 있는 거 어떻게든 잘 시집 보내신다고 혼자 고생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집을 보러 가는 날 시어머니와 막내 신우까지 따라왔더라고요. 남편이 신혼집 보러 간다고 했더니 꾸역꾸역 따라왔나 보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들, 오빠가 살 집이 궁금해서 같이 보러 갈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신혼집에 관해 시어머니와 신랑이 한 부분이 있다 보니 첫 집부터 같이 본다는 게 저는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대학생이라는 시누이도 시어머니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와, 집 겁나 좋다. 언니 여기 몇 평이에요? 한 40평 정도는 돼요? 아까 듣기로는 42평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둘이 살기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 평수 작은 것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볼 수 있을까요? 아빠는 저를 생각해서 무조건 좋은 집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 큰 집을 보셨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조금 작은 평수도 괜찮을 것 같다고 공인중개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이게 작기는 뭐가 작니? 애 둘 셋 낳고 살기 딱 좋네 뭐. 근데 아무래도 위치가 좀 걸린다. 우리 집에서 여기 오려면 지하철을 타도 20분은 넘게 걸리겠어. 시어머니는 또 자기 마음대로 애를 둘 셋을 남내에 만회하시면서 당신의 집에서 멀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더러 이 집 계약하면 안 되냐고요. 오빠, 나 여기 완전 마음에 드는데 그냥 여기 계약하고 나 데리고 살면 안 돼? 여기 우리 학교에서 완전 가깝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이가 뜬금없이 이 집이 자기 학교랑 가깝다면서 저희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이 먼 것도 아니고 네가 우리 신우집에서 왜 같이 살아?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더니만 신우이에게 그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나섰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 막내 학교에서 가깝긴 하네. 어차피 방도 많은데 동생 좀 데리고 살 수도 있지. 시어머니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네 집에서 멀다고 하시더니만 순식간에 말을 바꿨어요. 동생인데 어떠냐며 저희더러 데리고 살래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집을 보여주던 공인중개사님까지 이 상황이 기가 막히는지 어이없다는 듯 웃으시더라고요. 아직 결정한 것도 아닌데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다른 집도 좀 보자. 공인중개사님, 저희 30평대도 같이 보여주세요. 남자친구가 민망했는지 서둘러 집을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치 없는 신우이는 연신 남자친구에게 매달려서 이상한 소리를 해댔어요. 30평대도 방 3개니까 괜찮긴 하겠다. 오빠, 이쪽으로 계약하면 나 진짜 데리고 사는 거다? 우리 집 자가도 아니고 전세에다가 너무 오래돼서 화장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잖아. 나도 이런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신우이는 마치 유치원생처럼 남자친구에게 떼를 썼습니다. 자기는 버리고 오빠만 좋은 집에 살면 좋냐고 궁시렁대는데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만큼은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지금 아가씨 하숙집 구하는 게 아니라 저랑 오빠 신혼집 구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저는 좀 불편해요. 저는 참다 신우이 행동에 불편해져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우이랑 같이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름 애둘러 설명했어요. 물론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듣기는 했겠지만요. 어머, 언니는 사람 무한하게 꼭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겠어요? 저 없을 때 나중에 오빠한테 따로 해도 되잖아요. 제 말에 신우이는 기분이 상했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해놓고 정말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요. 아유, 수진이 너는 볼수록 애가 외동티가 난다. 우리 애가 오빠 장가 간다고 신나서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해야겠어? 하긴 엄마가 없으니 뭘 보고 자랐겠어. 시어머니는 신우이 기분 좀 상하게 했다고 저더러 외동티가 난다면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둥, 곱게 커서 힘들게 큰 사람한테 공감을 못한다는 둥 막말을 했어요. 더군다나 툭하면 엄마가 없어서라는 소리까지 하셨죠. 저는 그냥 여기서 이야기 안 하면 아가씨가 나중에 더 실망할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가 형제가 없어서 동생이랑 어떻게 지내는 건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의 농담을 못 알아듣고 너무 정색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이가 하는 행동이 불편했어요. 분명 나는 불편한데 거기서 대충 분위기상 그냥 넘기는 건 제 성격상 찝찝합니다. 결국은 그날도 시어머니와 서로 기분이 상한 채 어색하게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신혼집 구하는 게 힘든 건가요? 그날 이후 저는 당분간은 신혼집에 신자도 꺼내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조금 더 집을 알아보고 결정하자고 밀어놨어요. 사실 시어머니 한 분만으로도 이 결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걱정이 많았는데 철없는 신우이까지 보고 나니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줄은 몰라도 저는 도저히 저희 시댁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같으면 여자 쪽에서 아파트도 사주고 당신네 아들을 진짜 아들처럼 잘 챙겨주면 며느리 될 애한테도 고맙고 예쁠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그냥 호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닐 때마다 종종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셨습니다. 아들 결혼이 궁금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알지만 사사건건 끼어드시니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빠 친한 친구분이 백화점에서 시계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셔서 남자친구랑 저의 커플 시계를 매장에서 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아빠에게 고마운 일이 많아서 저에게 결혼 선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아빠는 끝까지 괜찮다고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아저씨가 저에게까지 전화해서 꼭 오라고 하셨어요.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니 한 번은 가보자 싶어 남자친구랑 한 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따라 나오겠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우리끼리 가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따라오고 싶으셨는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매일 집에만 있던 엄마가 좀 답답해서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도 갈 겸 같이 가자고 했더니만 끝까지 수진이 너랑만 간다는 거 있지? 당신도 가고 싶다고 저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저까지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없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그럼 같이 나오세요. 시계 보러 가는 김에 맛있는 거 먹어요. 아휴, 그래. 이래서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까. 이제 금방 한 식구 될 건데 우리도 자주 보고 친해지면 좋지.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잘 맞지 않아서 저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미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자주 보다 보면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점이 있겠지 싶어 어린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아빠랑만 살다 보니 시어머니가 더 어색한 걸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시계를 보러 간 그날 백화점에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냥 말만 많은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분명 백화점에 가기 전에 시계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아빠 친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무례하게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맞아요? 내가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몇 가지 모델 좀 보고 왔는데 이런 디자인은 없던데? 시어머니는 아빠 친구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는 시계를 꺼내서 보여주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검사라도 나온 사람처럼 시계를 훑어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수진이 아빠한테 제가 워낙 도움받는 일이 많아서 특별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상으로 준비해둔 거예요.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아시는 분이라는데 당연히 좋은 걸로 준비해주신 거겠지.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의 허리를 쿡 찔렀는데도 시어머니는 막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순진하긴. 원래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야. 괜히 친구라고 나중에 딴 말 못하니까 아무거나 주는 건지 어떻게 알아?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얼굴까지 빨개져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여기 시계가 이렇게 많은데 꼭 그걸로 할 필요 없잖아요? 아들, 한번 골라봐. 이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해야지. 이거 어때? 이거 반짝반짝한 게 딱 봐도 비싸 보인다. 시어머니는 누가 보면 당신이 사주는 줄 알았을 거예요. 마치 아빠 친구분이 사기라도 치러 온 사람처럼 연신 의심하며 다른 것도 차보라고 호들갑을 떨었죠. 저는 보다 시어머니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시어머니 말을 잘라버렸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난 그냥 이걸로 할래. 자기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하든지. 저도 괜히 남자친구에게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예비 시어머니가 싫으니 남자친구도 쌀쌀맞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장 아저씨가 골라준 시계로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아, 그래? 이게 신상이라 그런가 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사장님, 저희 이걸로 할게요. 저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아빠 생각해서 선물로 주겠다고 골라두신 건데 어른이 좋은 걸로 해주시는 거겠어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야기해서 다른 시계로 사도 되는 거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안하게 만들 정도로 무례하게 구시니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히는 건 언제 봤는지 시계 하나가 마음에 든다며 그것까지 같이 서비스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장에서 과일 사고 덤으로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장 아저씨가 곤란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우겼어요. 어머, 우리 사돈 되실 분한테 신세진 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사장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러고는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져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이건 제가 결제할게요. 저는 그 매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저씨가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저는 제 카드를 들이며 빨리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매장을 벗어나고 싶어서요. 태어나서 그 정도로 창피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서비스로 준다는데 그걸 굳이 왜 계산하니? 어이구, 지금이야 너희가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야. 앞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 그렇게 돈 흥청만청 쓰면 안 돼. 이래서 딸은 엄마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 건데 아빠가 오냐오냐 하고만 키웠으니 뭘 알겠어? 엄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아, 장인어른이랑 제일 친한 친구분이라는데 창피해서 이제 어떡해?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물건 사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뭐가 창피하다 그래?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밥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시계도 제가 마음대로 결제하고 나왔다고 뒤에서 연신 중얼거리시는 시어머니더러 밥 먹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할 수가 없어 꾸역꾸역 같이 밥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던 중 남자친구가 시계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면박을 주자 시어머니도 기분이 상했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창피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모습까지 보게 되자 저는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다 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찜찜한 기분에 휩싸이다 보니 어쩌면 제가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나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외동에 곱게만 커서 남들은 신경 쓸 줄 모르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애라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빠가 또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하필이면 운전하다가 정신을 잃어서 아빠가 운전하던 차가 가로수를 부딪히는 사고를 내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요. 저는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미주 심장성 실신 같다며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안 그래도 평생 저를 혼자서 키우느라 과로로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제 결혼 준비로 이래저래 아버지가 힘드셨던 건 아니신가 싶어서요. 그로부터 2주 넘게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식을 완전히 잃으신 건 아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병원에 계셨죠. 아버지는 병실에 누워서도 제 걱정만 하셨어요. 우리 딸 결혼 준비하려면 할 일이 태산인데 내가 이러고 있어서 어떡하지? 다음 주면 집 잔금도 내야 해서 그 전에 내가 퇴원을 해야 할 텐데.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당신이 이래서 제 결혼식은 어쩌냐고 걱정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빠가 이 지경인데 지금 그깟 결혼식이 문제야? 아빠 멀쩡해질 때까지 결혼 안 할 거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회복부터 해. 우리 딸 결혼 못하면 안 되지. 알았어. 아빠가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날게. 병원에서는 아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하고 일어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절대 저를 혼자 두고 떠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은 결국 제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식을 딱 한 달 남기고 끔찍한 일이 저에게 생기고 말았어요. 병원에 계시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반 미쳐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병원에서도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빠가, 나의 슈퍼맨 아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더 슬펐던 건 아버지께서 제 신혼집 잔금까지 다 치르고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는 왜 그러신 걸까요? 내가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한평생을 저만 챙기다가 자신은 돌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떠나버리신 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끔찍한 게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절망도 잠시 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으니 결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던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시어머니 때문인지 그냥 결혼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혼집 잔금까지 다 치렀기에 당장 집안에 넣을 가전제품이나 가구들도 보러 다니고 웨딩 촬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저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했어요. 아무리 제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 거지만 시부모님께는 죄송한 일이니 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집에 오더니 방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들어가서 둘러보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의 별난 성격을 많이 봐서 그런지 사실 그 정도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이런 집은 얼마나 하냐고 궁금해하면서 저더러 이 집도 이제 제 집이니 복도 많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제가 적어도 은수저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 금수저라고요. 장례식 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가족도 별로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한테 할 소린가 싶어서 화가 나는데도 애써 저는 꾹 참았습니다. 철없는 시누이들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애써 말을 돌렸어요. 시아버지는 얼마나 힘드냐고 이런 와중에 결혼까지 준비해야 하니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당장은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버거워서 결혼식 날짜를 조금만 미루면 좋겠다고요. 저는 말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당연히 그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로 너무 쉽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너 마음도 안 좋은데 한 달 남은 결혼식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아직 청첩자 돌리지도 않았으니까 결혼식장에 연락해보고 올해 말로 옮길 수 있는지 물어보자. 저는 예상과 달리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고 아무 데서나 무례하게 구셔도 그래도 어른은 어른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제 비위를 맞춰준 거더라고요. 어차피 너희 살 신혼집은 잔금 다 치렀고 인테리어 하는 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결혼 전에 살림은 미리 합치면 되지. 수진이 너도 아버지도 없는데 이 큰 집에서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상상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비겠네? 아휴, 우리도 전세 계약 끝나가는데 마침 잘 됐다. 사돈이 살았던 이 아파트 우리가 살면 되겠다. 그치?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당연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머, 그러면 되겠네. 이 큰 집 비워두면 뭐해요? 우리가 들어와서 살면 되지. 그나마 제 편인 줄 알았던 시아버지마저 집은 욕심이 나시는지 은근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해주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장인어른 살던 집은 우리가 왜 살아?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솔직히 이제 수진이가 누가 있니? 아버지도 없는데 그럼 고 하나 다름없는 거야. 너희들이 결혼하면 우리가 수진이 부모인데 수진이 집에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상냥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누이들에 다들 이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신이 다 혼미했어요. 저는 애써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다 뺏길 것 같아서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빠가 저한테 남기신 집을 왜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결혼식 미루기로 했으니까 그 전까지 저 이 집에 살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너희 신혼집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인 줄 모르겠습니다. 거지도 아니고 왜 자꾸 제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건지 기가 막혔어요. 자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자꾸 왜 남의 재산에 욕심을 내세요? 그 순간엔 저도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몰상식하면 저런 소리를 쉽게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분에 못 이기고 제 뺨을 갈겼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욕심? 이게 어디 사람을 거지로 보나. 너 시부모가 만만하니? 만만해? 부모 없이 혼자 된 거 안쓰러워서 챙겨주려고 했더니만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건 상대를 시어머니는 알자마자 경악을 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지금 좀 아빠 집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 네가 엄마가 어딨어? 너 엄마 없잖아. 아빠도 죽어서 고아 주제에 무슨 엄마? 시어머니는 끝까지 몰상식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 엄마가 아빠 집에 나타나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미국에 있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인사가 늦었네요. 저 수진이 엄마예요.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와 연락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걱정되셨는지 엄마한테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를 대신해서 저를 좀 돌봐달라고요. 그 말에 엄마는 한 달이면 한국으로 날아오셨습니다. 엄마는 변호사예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이혼까지 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있는 로펌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해 미국 변호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으니 엄마도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와 나타나기 미안해 만나고 싶어도 계속 연락을 못 하셨던 거고요. 결혼할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길 바랬는데 이렇게 우리 수진이 재산에 욕심내는 사람들일 줄은 몰랐네요.
당분간은 제가 수진이랑 지내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생각이니 제가 연락할 때까지 수진이한테는 연락하지 마시죠.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엄마는 저런 사람들이 있냐며 아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엄마로서 해준 건 없어도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안 계신 빈자리를 당신이 챙겨주시겠다고요.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괜히 어영부영 결혼 안 해도 돼. 지금까지 못 해준 거 엄마가 우리 수진이한테 다 해줄게. 저도 몇십 년 만에 엄마를 만난 거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핏줄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더군다나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안 순간 미국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로펌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도 고민입니다. 사실 남자친구만 보면 결혼하고 싶어요. 저렇게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시부모님이 여러 번 집에 찾아와 엄마를 만나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정말 약속처럼 달라지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혼식장은 취소했어요. 남자친구는 제발 결혼해달라고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고 매일 연락이 옵니다. 남자친구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시어머니의 바닥을 본 이상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더 나은 일이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막장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부의 어느 동네에서 다사다난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부예요. 집안일을 오래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꼭 잊지 않고 이 채널을 틀어두는데요. 제 일상의 친구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채널에 제 이야기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모처럼 컴퓨터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다사다난했던 시기의 경험담을 공유해보고 싶네요. 저는 삼형제 집안의 장남에게 시집을 왔어요. 사실 저는 제 남편이 장남인 줄 몰랐어요. 연애할 때 그런 말은 안 했었거든요. 저와 결혼을 하자면서 오만 바람을 다 잡아놓은 다음에야 남동생만 둘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밝혔습니다. 내가 저번에 사진 속에서 발견한 사촌 동생들이 그러면 사촌이 아니라 친동생이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래? 미안해. 그동안 말을 하려고 몇 번 생각은 했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7필 미루다 보니 오늘까지 와버렸다. 면목이 없어. 나쁜 마음으로 숨긴 건 아니니까 용서해주라. 나를 속였잖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숨긴 게 아닌 걸로 될 수가 있어? 일단 이유부터 말해줘야지. 왜 동생들이 있다는 걸 숨긴 거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동생들 있는 장남이라고 하면 네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 우리 사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형제 있는 집 장남에게 시집가는 여자들 보면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것 같다 이랬었잖아.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결혼을 좀 늦게 하신 경우였기 때문에 나이가 꽤 있으시단 말이야. 이런 집 맏며느리로 네가 들어오기 싫어할 것 같았어.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족관계를 속였다는 건 말이 안 돼. 오빠는 지금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지금껏 외동인 줄 알았는데 동생만 둘이었다니. 내가 오빠의 사촌이라고 알았던 그 동생들이 친동생들이었다니. 너무 어이가 없는데 오빠가 지레짐작으로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어쩌다 보니 속인 기간이 길어져서 오늘까지 왔다고 쳐. 그런데 갑자기 밝히는 건 왜 밝히는 거야? 나한테 이해와 용서를 받을 자신이 있어서 이러는 거겠지? 그런데 어째?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오빠 혼자서 정말 너무하다. 저를 속였던 남편의 태도가 괘씸했습니다. 저에게는 시부모님의 연세로 대충 그냥 말해줬었는데 제가 그거 듣고서 짐작했던 것보다 실제 연세가 5살은 더 많으셨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몰라요. 기만을 당한 것 같아서 한참 씩씩거리고 있는데 불이 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남자가 정말로 돌았나? 아니면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채은아, 내 말 들어봐.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 자신감을 얻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지방의 신부서로 발령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다는 거 너도 잘 알지? 뭐? 당연히 잘 알지. 오빠가 거기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도 하고 연봉도 더 높게 받고 싶다면서. 그러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고 노래를 불렀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 헉! 설마 오빠 거기 가게 됐어? 헉! 어려울 것 같다고 하지 않았었어? 가기로 결정난 2명이 모두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나한테까지 기회가 와서 덥석 물어버렸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갑자기 멀리 가서 일하게 됐다고 섭섭해하시는 눈치인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언제까지고 지금 수준에서 그런 연봉이나 받고 빌빌거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 더 발전을 해야 너한테 이렇게 청혼도 하지. 채은아, 그동안은 내가 너무 못났고 부족해서 내 진짜 모습들을 너에게 감추기 급급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우리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 내 청혼 받아줄 거지? 갑자기 가족관계를 그동안 속여왔던 걸 고백할 때는 언제고 웬 청혼이란 말인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저도 모르게 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기가 막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 고개가 자동으로 끄덕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포옹을 해왔죠. 그걸 이제 와서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떨떠름하게 남편을 마주 안아주었고 그것으로 결정된 결혼이었어요. 냉정하게 조건을 따져보자면 제가 남편의 청혼을 거절할 군번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저는 친정이 얌전하게 표현을 해봐도 개판이었거든요. 그놈의 돈 때문에 오만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법 살만했었어요. 맞이라서 온갖 모범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저,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화둥둥 내 새끼 소리만 들으며 컸던 남동생, 부모님의 외모에서 장점만 물려받아서 아기 때부터 제법 귀여웠던 여동생, 이렇게 3남매는 아웅다웅 살고 있었는데 전부 다 친정아버지 때문이었죠. 도박 중독자이셨어요. 도박에 빠지셔서 가정을 망쳐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해결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친척들부터 오만 인맥들 다 동원해서 돈을 빌렸고 거기서 또 막히니까 도박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담에도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집을 팔았고 심지어는 살림살이마저 정리하기 시작했었네요. 그렇게 자꾸 상황이 악화되어 가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친정엄마가 저한테 돈 타령을 하시고 희생을 요구하시니까 미친 듯이 서러웠죠. 하지만 그간 봐온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대학 가고 싶다 이런 말이 차마 안 나가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들이 대학 갈 때 저는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에게는 각종 희생을 요구하셨지만 동생들은 측은하고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친정엄마가 언젠가는 제가 최고의 자식임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친정아버지도 저를 보며 미안해하시기를 바랬고요. 하지만 집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희생한 것에 반의 반도 보답을 못 받는다는 것을요. 나중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런 상황들은 결말이 다 비슷하더군요. 집에서 희생한 자식이 스스로가 부모에게 덜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가서야 깨닫고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죠. 말로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게 낫다고 소리치셨던 친정엄마이셨지만 정작 이혼도 안 하셨고요. 도박빚 갚는 것의 1등 공신은 당연히 저였고요. 제 남동생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럭저럭 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학 입시는 완전히 망쳤고요. 대접만 받고 자랐던 녀석이라 군대에 가서 적응 못하다가 가혹행위를 몇 번 당한 후로 성격이 완전히 소심하고 어두워졌고요. 지방 4년제 대학 그것마저도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관뒀어요. 여동생은 헛바람이 잘못 들어서 연예인 하겠답시고 무슨 어쩌고 아카데미라는 곳들을 3년 넘게 전전하며 다니다가 시간만 버리고 연예인도 못 됐죠. 아카데미라는 곳들의 수업료 제외하고서 뜯긴 돈만 최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동생은 경기도 소재의 전문대에 들어갔는데 미용 관련한 학과였거든요. 졸업만 대충 하고 나서 취업은 그쪽으로 못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가끔 영어학원이나 다니는 짓거리를 아주 오래 했죠. 카페에서 버는 돈보다 영어학원에 들어간 돈이 더 많았을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예전에 잠깐 알고 지내셨던 지인분이 이제 도박 끊고 새 출발하기를 바란다며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일거리 조금씩 주시는 거 그것만 의지해서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가족의 주된 수입원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고졸 인력인데다가 특출나게 똑똑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크게 벌어먹고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네요. 그래서 기본으로 투잡을 뛰었어요. 회사 일 마치고 나면 샤브샤브 전문점이었던 식당에 가서 홀서빙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관 같은 곳에 가서 이벤트 전단지 돌리는 당일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첫째이기는 하니까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나서는 게 맞는 그림이겠지. 그리고 우리 가족, 아버지 도박 때문에 한때는 그냥 다 같이 죽자고 했을 정도로 힘들었었잖아.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오래 방황하시기는 했어도 지금은 완전히 도박 벗어나셨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천운이라고 생각하자. 우스갯소리로 도박은 손목을 자르거나 죽지 않는 이상 끊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그러지 않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셨으나 벗어나셨으니 저희 가족에게는 커다란 행운이 깃든 거라고 그렇게 여겼었네요. 하지만 그건 전부 저 스스로 좋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본 것이었을 뿐 실상은 저 혼자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모양새가 수년간이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대체 동생들은 언제쯤 철이 들어서 자기 밥값들을 할까 싶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순간은 오지 않더라고요. 제발 제대로 된 일자리 좀 구해보라고 어느 하루는 작정하고 동생들을 들들 볶아섰는데요. 그러자마자 친정엄마가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왜 마지식이나 돼서 네 동생들 기를 죽이고 그래? 요새 돈 제법 준다는 일자리 그거 아무나 구하는 건 줄 알아? 뉴스에서 한번 봐라. 아직 일자리 못 구하고 있는 20대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넘쳐나건 말건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얘네가 한가롭게 노는 걸 봐야 해요? 엄마, 그냥 얘네 둘 다 공장에 넣어버리는 게 정답이에요. 공장이라니. 채은이 너 말 한번 심하게 하는구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어떻게 네 동생들더러 이제 와서 공장이나 들어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애가 냉정해도 너무 냉정해. 그러면서 동생들을 감싸시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 천지에 너무 냉정해서 동생들 먹여 살리는 건 군말 없이 수년간이나 해온 사람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두 분만은 제 노력과 희생을 은연중에 알아주고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가슴이 허하더라고요.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저는 그렇게 20대를 다 허비하였고 어느덧 30대로 들어선 뒤였는데 친정엄마는 제 동생들의 20대를 갸륵하게 여겨주고 계셨어요. 20대 청춘을 아깝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미덕이라고 하셨었고요. 그런데 동생들에게는 한없이 마음씨 여리시게 구시는 걸 보고 삶의 의욕마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그때부터는 제 몫의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제 걸 따로 챙겼었네요. 집에다가는 일이 옛날 같지 않아서 돈이 줄었다는 핑계나 댔었고요. 그러자 저보고 가족들이 어찌나 한숨을 내쉬던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만난 남자친구가 제 남편이었으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애초에 결혼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답받지 못하는 애정이라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지친 인생을 살아온 바였으니까요. 이런 제 속내를 몰랐던 남편은 저에게 점수를 잃을까봐 자기 가족관계도 숨겼던 건데요.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제가 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괜히 자기 동생들의 존재를 숨긴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둘을 둔 장남인 걸 숨기고 싶어서라는 건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동생들이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성공한 경우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남편 나이 38이었고 저는 35으로 딱 30대 중반이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바로 아래 동생인 둘째가 저랑 동갑이고요. 막내 동생이 그때 33이었습니다. 제가 시동생들의 존재 자체도 늦게 제대로 인식해서 놀라긴 했으나 더 놀라웠던 건 이미 2명 다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둘 다 처가를 무척 잘 두었더라고요. 뭐라고? 동생들이 둘 다 의사하고 결혼을 했다는 말이야? 와,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까? 엄청나다. 의사라면 당연히 똑똑하겠네. 아무나 의대 가서 졸업하고 의사까지 되는 거 아니라던데. 왠지 집안 배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막내 재수씨가 집안이 더 좋기는 한데 둘 다 의사니까 비슷하다고 그냥 봐야겠지. 그리고 둘 다 아주 비슷하게 사람이 참 뭐라고 해야 하나, 깍쟁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런 스타일이야. 오빠가 대학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지, 그거? 응. 그리고 나는 원래 내 동생들하고 철이 든 이후로 썩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하고 동생들은 결이 달랐거든. 뭐든 적당히 해치우고 살아온 나와 승부욕과 성취욕이 무척 강해서 열정을 다해 어떤 일이든 부딪히며 사는 동생들은 좀 달랐어. 동생들끼리는 서로 비슷해서 가까이 잘 지냈는데 나는 약간 동떨어진 맏형이었지. 그래서 둘 다 결혼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재수씨들끼리 직접적으로 알고 지낸 건 아니었으나 서로 지인은 겹쳤거든. 그래서 둘째 녀석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큰 재수씨가 지인을 통해 막내 재수씨를 내 막내 동생과 연결해줬었어. 아하, 그래서 동생들이 신기하게 똑같이 의사 하나를 맞을 수 있었던 거였구나. 어쩐지 너무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본인보다 잘난 동생들,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동생들, 그걸 보면 남편은 소외감을 느꼈겠지요. 게다가 동생들이 둘 다 의사와 결혼을 하면서 결혼으로도 아주 성공을 거둔 셈이었고요. 그렇게 생긴 재수씨 2명이 성격들이 톡톡 쏘는 깍쟁이 스타일이어서 본인은 또 계속 겉돌면서 어색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주제에 남편이 또 맞이는 맞이라서 부모님에 대한 남다른 효심이나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 그 가운데 어떤 기분들을 느꼈을지 저는 알 수 있었네요. 저 또한 맞이였고 동생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몇 배로 고생하면서 지내왔는데 결국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허무해질 때가 많았거든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 가족 얘기를 속이며 동생들에 대한 열등감과 어려운 감정들마저 감추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감싸주고 싶어졌고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도 너무 즐겁게 생각이 되었어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은 남편의 이율배반적인 그 마음, 제가 아주 10분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니 저희 부부는 그런 면에서 천생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이사, 연봉 상승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은 남편은 행복해했고 저도 따라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자 친정 식구들은 하나같이 그럼 돈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앞으로 친정집에 전달되는 용돈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었죠. 저는 결혼하면서 친정의 원조를 못 받는 입장이라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 친정에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수 앞에서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이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반겨주지도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저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시동생들 그리고 잘난 의사 동서들은 저희 부부를 향해서 그냥 잘됐다라는 상투적인 축하 인사를 전해온 게 전부였어요. 제가 다른 집들의 경우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이 결혼한다 그러면 동생들이 형수를 궁금해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크게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자기 일들 하기 바빴고요. 동서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공사 다망한 의사님들이라서 시간 내기 힘들다고 상견례니 뭐니 하는 것들에 자기들은 일절 참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알아서 결혼하라고 그러더군요. 왜 남편이 연애하면서 동생들의 존재를 속였는지 또 한 번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원체 건강이 썩 좋지 못하셨기에 아직 미혼으로 남아있던 장남의 결혼에 반색을 해주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별 특별한 말씀 없이 무던하게 결혼 진행을 하자고만 그러셨어요. 아, 따로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주기는 하셨었네요. 며느리를 셋 다 잘 볼 수는 없지. 이미 둘이나 잘 봤는데 나머지 하나도 욕심내면 그건 천벌 받는 걸 거야. 많이 부족하면 어때? 건강하고 아이 잘 낳아서 키우고 그러면 되는 거겠지. 우리 귀한 장남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지. 혼잣말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기에 당초에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고개만 끄덕끄덕였던 기억이 나네요. 자식 농사 잘 짓고 의사 며느리들 잘 들인 시댁에 비하자면 제 친정, 솔직히 정말 객관적으로 기우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숙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생전 처음 살아보는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했으나 남편이 있었기에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작은 사무직 일자리를 구해서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을 다녔고요. 그걸로 가게에 이바지도 하고 살림 알뜰살뜰하게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했네요. 남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자기 식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저하고 단둘이 새 출발을 한 것 자체가 즐겁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기분은 비슷했고요. 연애하면서 저한테 속였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저에게 잘 하겠다면서 남편이 호언장담했었는데 남편은 그걸 지켜줬습니다. 알콩달콩 재미있게 첫 1년을 잘 살았을 때 일이 좀 터졌어요. 제 남동생이 주식을 시작했다가 돈을 날려먹은 거였는데요. 심약한 남동생은 자기가 크게 실패했다는 생각에 집에 처박혀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죽는 법 이런 거나 하루 종일 찾아봤대요. 그거 아시고 친정엄마가 뒤로 넘어가셨죠. 애지중지하신 아들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귀한 아들한테 몹쓸 도박 유전자를 물려준 그 인간 때문이야. 그리고 장렬하고 있는 것이 무책임하게 자기만 잘 살겠다고 결혼해서 홀라당 떠나버린 채은이 때문이기도 해. 아휴, 채은이가 자기 남동생만 잘 챙겼다고 이런 사달은 안 났지. 뒷목 잡고 쓰러지신 채로 그런 소리만 계속 반복하셔서 여동생이 질린 나머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모 저모를 알려줬던 거예요. 친정의 마수는 어디까지인가 싶어서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자 했건만 친정아버지 또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심란한을 술로 다스리려고 하시다가 그랬다네요. 여동생이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쓰러지셨고 남동생은 자기 정신만 잘 챙겨도 고마울 지경이고 자기는 이제서야 미용실 말단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도저히 가족에게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저뿐이라고 그랬어요. 철없던 여동생이 뒤늦게 이제서야 뭐라도 해보려고 일을 시작한 참이었으니 제가 참 모른 척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사무직 일을 그만두었고 임신 계획도 미룬 채 일주일에 3일만 나가는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친정집을 오갔네요. 저만 믿고 저만 보고 쓰러지신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자연스레 시댁에도 흘러들어갔죠. 이 정도의 근황은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원래 시댁의 큰 집이 도맡고 있고 제사를 이제 시부모님께서 가져오려고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제 시댁이 제사를 도맡게 된다니 며느리로서 썩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피곤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와중에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축 처졌던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느라 어수선한 틈에 동서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하더군요. 형님, 오늘 참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누가 보면 집에 우환이라도 있는 줄 알겠어요. 언니, 여기 형님 댁에 정말로 우환 있잖아. 형님 친정 얘기 언니는 여태까지 못 들었어? 개판도 그런 개판이 아니라던데. 그래서 형님이 엄청 고생 중이시래. 그쵸, 형님?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언니 동생 하면서 잘 놀고 있었더라고요. 작은 동서가 큰 동서한테 친근하게 언니라고 칭하는 것을 듣고 제가 얼떨떨했습니다. 제 친정이 삽시간에 개판이라고 칭해진 것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 동서가 저를 가만히로 보면서 이렇게 비웃더군요. 어머, 그래? 나는 개판 아니고 난장판이라고 들었는데 개판이었구나. 우리 동생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형님, 개판 친정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면 평균값과 근사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밑바닥인 인생은 형님처럼 이렇게 멀쩡한 집안에 시집도 올 수 없고요. 저희같이 엘리트 계급하고 동서지간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아주 불행한 인생은 아닌 거죠. 형님, 힘들고 지치실 때는 늘 자신보다 불행한 인생들을 떠올리면서 파이팅 하세요. 저희도 형님 덕분에 오늘 파이팅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더군요. 정말로 저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려는 말이에요. 저는 얼떨결에 맞장구 치듯이 파이팅을 해주고 말았는데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고 말았을 뿐인데 동서들이 푹 하면서 동시에 웃음을 꽉 참는 표정을 짓더니 황급히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저는 밥상을 홀로 치우면서 생각했죠. 왜 동서들은 이걸 같이 마저 안 치울까?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는 곳도 늦게 와서 제가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거의 다 차렸어요. 시댁의 큰 집에서 반찬을 바리바리 보내준 덕분에 크게 할 것들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동서들은 쏙 빠져있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뒷정리마저 쏙 빠져버리다니 기분이 뒤숭숭하다고 생각할 때 왠지 모를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잠깐, 나를 보며 파이팅한다는 건 뭐였지? 자기보다 불행한 인생을 떠올리며 파이팅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 말은 두 사람은 내가 자기들보다 불행한 인생이니까 나를 보면서 지금 파이팅을 한다는 거야? 그런 거였네? 왜 동서들이 저를 보면서 웃음을 꾹 참고 자리를 떴는지 알았죠. 모멸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럽게도 왜 그랬냐고 따질 용기나 마음은 없었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제 친정이 그 순간에는 더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친정만 그렇지 않았어도 제가 조금은 동서들 앞에서 당당했을 것 같더라고요. 싱크대에 그릇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슬쩍 거실 쪽으로 가서 눈짓을 해봤는데요. 제법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저 빼고 분위기가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시동생들이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남편은 자기도 얘기하고 싶은 걸 참는 듯한 인매로 애써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동서들이 살며시 시동생들에게 눈치를 주더군요. 그러자 시동생들은 둘 다 과일만 먹고 일찍 가보겠다는 식으로 시부모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귀한 의사 며느리들을 오래 붙잡을 생각은 없다고 하시며 싱글벙글이셨고요. 그날 무슨 생각으로 설거지를 다 하고 과일을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거지를 혼자 다 할 동안 아무도 과일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 과일은 어떻게 먹으려고 했나요? 어이가 없었지만 동서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시동생들은 저에게 살가이 말 한 번 안 붙이는 사람들이었으니 제가 따질 곳은 없었습니다. 후식까지 저 혼자 다 해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남편한테 솔직히 말을 했어요. 시댁 친정과 가까이 안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무척 끄덕이더군요. 저는 친정이라는 족쇄가 있었으니 어쨌거나 남편에게 미안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시댁의 제사에도 부랴부랴 참석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겠죠. 오로지 남편 하나 위해서 그랬네요. 제가 친정 식구들 때문에 머리 싸맬 때 남편이 묵묵하게 굴어줬으니 그게 고마워서라도 허리 두드려가면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고모님도 계셨지만 아무래도 제가 많은 걸 하게 됐죠. 평일이었기에 남편이 일 끝나고 올 예정이었고 시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동서들도 일이 그렇게 늦게 마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저 어머님, 동서들은 이 시간까지 병원에 있나요? 지금 저녁때가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동서들은 언제 와요? 너는 네 손 아래 동서들이라고 해서 그 둘을 네 아래로 부릴 생각이랑 하지 말고 의사 며느리들은 의사 며느리들답게 그냥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답게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일 하면 된다. 듣던 그냥 며느리의 기분이 이상해졌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동서들 사이에 계급의 선을 그어놓으신 듯 했습니다. 궁금한 걸 여쭤본 것뿐인데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니 제 자신이 초라해져서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제사 준비만 했네요. 동서들이 올 때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도착을 했어요. 같이 왔더라고요. 유명한 떡집에서 떡을 좀 사왔다면서 동서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한 번에 그쪽으로 쏠렸어요. 저 혼자 멀뚱하게 떨어져서 행주나 빨고 있었고요. 남편과 시동생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유유자적하게 있을 뿐 이래저래 잡일을 하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대체 제가 시집 오기 이전에는 잡다한 일을 누가 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네요. 기껏 열심히 차린 제사 음식들, 동서들은 품평이나 해가면서 싸가고 싶은 걸 봉지에 조금씩 담을 뿐이었어요. 정작 저는 선택권도 없이 뒤로 밀려 있었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군요. 동서들이 자연스레 앞으로 치고 나와서 행동을 하고 시동생들이 바람을 잡고 시부모님께서는 흐뭇하게 그냥 두시고 남편은 그 가운데서 뻘쭘해하고 이게 바로 시댁의 기본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 안에 낀 저는 잡일꾼이라 할 수 있었고요. 제가 남편한테 귓속말로 정리 다 하기 전에 그냥 우리네 집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그러고 싶은 눈치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런데 시댁에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뒤늦게 오시겠다고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자리를 뜨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까지 최소한 보고 나서 일어나야겠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잠깐 밖에 나가 있다 올까 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이쪽을 흘겨보시더군요. 장남이 자리를 뜨는 건 아니라고 눈치를 딱 주시는 것이었죠. 그때 동서들이 나섰어요.
아무래도 아까부터 형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힘든 거 알아달라는 듯 허리도 자꾸 손으로 두들기고 계시는데 요 앞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릴까 봐요. 그거 좋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형님 데리고서 카페에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래도 되죠? 작은 동서가 웃으면서 묻자 시어머니께서 별 말씀 못하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동서들과 함께 시댁 근처의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틀어박혀서 제사 음식들 준비하느라고 진땀을 하도 뺐던지라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지더라고요. 동서들에게 문득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좀 가까워지나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같이 나가자고 해줘서 고마워. 나오니까 너무 좋다. 나는 여태 여기에 카페가 있는 줄도 몰랐네. 그건 저희가 몸이 찌뿌둥해서 나올 핑계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고요. 형님, 커피 뭐 하실 거예요? 라떼? 모카? 아니면 그냥 아메리카노? 빨리 정하세요. 그럼 나는 시간이 이제 좀 늦었으니까 아메리카노를 연하게 한 잔 마실까 싶은데 진하게 말고 좀 연하게였으면 좋겠어. 커피를 연하게 달라는 게 특이한 주문이었을까요? 동서들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둘 다 피식 소리를 내며 웃더라고요. 저를 비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나을까 싶었는데 저를 앞에 앉혀두고 두 사람 다 휴대폰만 하더라고요. 이따금씩 얘기를 해도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었고요. 제가 먼저 오늘 좀 힘들긴 했다. 어머님이 손이 빠르시더라. 이런 서두를 꺼내봐도 돌아오는 건 무시였습니다. 대충 네 하고 끝내더라고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도 그냥 의연하게 커피나 마실까 했지만 면전에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 있잖아. 혹시 나한테 안 좋은 감정 있어? 왠지 그런 것 같아서.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 기회에 말해봐. 이런 자리도 쉽지 않잖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동서들은 어이없다는 반응들이었어요. 특히 작은 동서가 코웃음을 크게 치더니 고개까지 살짝 졌더군요. 왜? 내가 혹시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반응이 왜 그래? 형님하고 별로 잘 지내고 싶지도 않고 못 지내고 싶지도 않아요. 형님하고 저희는 아예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한 시댁에서 접점 하나가 생겼을 뿐이죠. 그런데 형님이 약간 주제넘게 구시려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웃겼을 뿐이에요. 형님은 그냥 형님 인생이나 사세요. 의사 동서들 생겼다고 해서 이쪽에 기웃거리실 작정인가 본데 그런 거 보기에 너무 추해요. 작은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큰 동서가 휴대폰하고 자기 음료수를 챙겨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작은 동서도 금방 따라 일어났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두 사람을 올려다봤는데 저에게 시선도 안 주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한참 멍하게 있었죠. 이게 당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살면서 온갖 압박과 강요는 받아봤을지언정 이렇게 철저한 개무시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네요. 남아서 동서들의 언행을 곱씹고 또 곱씹어본 저는 쉽게 표현해서 이 상황이 잘난 의사들이 저와는 겸상도 하기 싫어한다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그러면서 마음은 좀 차갑게 식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저처럼 다사다난한 친정을 두지도 않았고 전문직 달아서 잘 나가는 인생들이라 이거였죠. 저와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하니 저도 굳이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나오라고 할까 하다가 마음 굳게 먹고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죠. 제사 뒷정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 내색 안 했습니다. 동서들이 자꾸만 저를 눈짓하던데 그것도 모른 척했어요. 태연하게 인사하고 남편과 집으로 왔었네요. 남편에게 별말 안 했어요. 동서들이 저를 깔보고 무시하겠다면 저도 그렇게 철저히 무시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시동생들이나 동서들 얘기 안 꺼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들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들이 의사라서 오늘은 또 동네 누구에게 자랑을 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을 안 했습니다. 전에는 와 정말요? 이런 추임새를 꼭 넣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싹 그만뒀어요. 제가 제 친정 식구들에게 깊은 애증을 가지고 있듯 남편이 어쨌든 자기가 장남이랍시고 시부모님께 애틋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만 기본 도리를 다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명절 준비 얘기를 일찍 꺼내셨을 때도 절대로 네 제가 할게요 같은 소리 일절 안 했네요.
며느리가 셋이나 되는데 아들도 셋인데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나눠서 하면 어떻게든 될 것을 벌써부터 제가 나서서 해보겠다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가짐만 달리 먹은 것뿐인데 왜 벌써부터 속이 우려나지? 진작 이렇게 굴걸. 진작에 이렇게 살아보고 그랬나 봐. 동서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제 안에서 스멀스멀 변화를 만들어내더군요. 남편은 원래 제 편이었으니 제가 전에 없이 냉정하게 시댁의 태도를 취하든 말든 상관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하던 3일짜리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져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집에서 편히 쉬라고 저를 격려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간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들게 달려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여동생이 사고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나 봐요. 결혼 얘기를 둘이서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놈이 여동생한테 결혼 준비금을 같이 모으자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는 잠수를 탔습니다.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데 여동생이 알고 보니까 임신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배신을 당한 충격으로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갔다가 임신 사실과 유산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었죠. 여동생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쓰러졌고 이제 좀 기력을 다시 찾으시고 일자리를 기웃거리고 계셨던 친정아버지마저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뒷목을 잡으시며 저를 찾으신 거였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있어서 봐라. 네 여동생이 정신나간 놈하고 잘못 만나도록 네가 가만히 두었겠니? 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야. 네가 네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어야지. 제 자리가 대체 어딘데요? 엄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큰딸한테 하실 말씀에 고작 그것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대체 얘나 지금이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잘 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잘못이야. 왜 너만 잘 살아? 네가 뭘 잘했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혼자 결혼해서 잘 사는데? 네 동생들의 결혼복까지 네가 다 빼앗아 간 거 아니니? 나는 이제 그런 의심이 다 든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꽉 막혔습니다. 벽을 보고 말을 해도 덜 답답할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친정엄마가 혼자 소리를 계속 지르시다가 지쳐서 결국 하시던 말씀, 돈 달라는 것이었어요. 사정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돈으로 친정 가족들을 위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돈이 얽혀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만 서름을 다 쏟아낼까 하다가 잘나신 의사 동서님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차분해졌어요. 두 사람이 알려준 좋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시였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사라져 드릴게요. 모든 일의 원흉인 제가 영영 사라지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결 끝이죠. 깔끔하게 사라져 드릴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뭐? 예, 채은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거는 아니지. 네가 가족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친정엄마가 다급히 발악을 하셨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어요. 전혀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사정이 이렇게 됐다고 솔직하게 실토를 했고요. 그러자 저를 10분 이해한다고 해줬어요. 의지가 되는 남편이 있어서 제 인생이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위한답시고 명절이 됐을 때 열심히 굴었던 거예요. 제사도 시댁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집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할 게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가서 일단 재료부터 다듬었고요. 바로 자리 깔고 전부칠 태세를 갖췄죠. 시어머니께서 여자 넷이 전을 싹 다 붙이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이니까 의사님들도 병원 일 안 하고 시댁으로 왔죠. 저를 보고 둘 다 떨떠름한 표정들을 짓더군요. 자기들은 고된 준비 과정에서 빠질 작정이었을 텐데 다 같이 하게 된 것이 마음에 안 든 눈치들이었어요. 남자들은 일찍 산소에 다녀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바빴고요. 저는 명절 음식의 핵심인 전을 부치려고 기름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시어머니께서 안색이 파리해지셨어요. 아침부터 재료 꺼내고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냉장고에 오래 박혀있던 반찬통들을 겸사겸사 꺼내시더니 버릴 것 안 버릴 것 구분하시다가 오래된 미역줄기를 집어드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 우선은 몸 따뜻하게 자리에 누우시는 게 좋겠어요. 잠깐 상태 지켜보다가 심한 것 같으면 병원으로 가고요. 맞아요, 어머님. 응급실에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은 염려 놓으시고 쉬세요. 언니 말대로 따뜻하게 있으셔야 돼요. 방에 이불 제가 지금 두툼하게 깔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께서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닌 듯 했는데 동서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럴 때는 의사들이 있어서 심적으로 의지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달궈진 기름에 수도 없이 전을 부치는 동안 동서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을 어디 한 종류만 붙이나요? 종류도 여러 개고 붙이고 나면 담는 그릇들도 필요하죠. 저 혼자 꼬치에 재료들을 순서대로 끼우는 동안 어찌나 속에서 열불이 터지던지요. 거기까지 하고 열받아서 동서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방에는 시어머니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동서들은 안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저 혼자서 또 생선포에 하나하나 계란물 입혀가면서 다른 전들을 부쳤고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전을 부쳐가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그날 전을 비롯해서 다른 요리들까지 부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제가 전담했습니다. 동서들은 밥 먹을 때가 되어서야 기어들어왔죠. 손에 과자 봉지 하나씩 들고서 신나게 웃는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간신히 일어나신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산소에 갔던 남자들도 다 돌아왔고 친척들도 집합한 상태였는데 아무도 동서들에게 군소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죠. 두 사람 뭐야? 왜 이제 와? 나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먹을 생각은 있나 봐? 그러자 모두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동서들만 쳐다봤어요. 이미 달라져 있던 저를 눈치채지 못한 모양인지 동서들은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들만 지을 따름이었어요. 미안하다는 신용을 하면서 어른들께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들을 보내더군요. 그 목례를 받는 대상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시아버지께서 크게 헛기침을 하셨고 그러자 다들 어색한 가운데에서도 커다란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려던 찰나 제 가까이에 온 동서들이 속닥거렸습니다. 명절에 일 좀 하는 게 뭐 어때서 저래? 평소에 집에서 판판히 노는 주제에. 그러게 말해 언니. 저 형님이란 인간은 우리처럼 전문직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런가 봐. 아니면 개판인 자기 친정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빠져 있어서 저러나? 저 둘을합시고 고사를 지내더군요. 저를 향한 그 조롱 듣자마자 저는 아직까지도 입고 있었던 앞치마를 벗어던져서 두 사람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놀란 동서들이 저를 쳐다보길래 공평하게 싸대기 한 대씩 갈겨줬어요. 말단 사무직부터 공장 생산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저인데 손이 좀 거칠었나 봐요. 한 대씩 맞고 고귀한 의사님들이 바로 나뒹굴더군요. 그러자 막내 시동생이 저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감히 누굴 때려요? 미치셨어요? 감히? 너 지금 감이라고 그랬니? 너야말로 감히 형수되는 사람 앞에서 어디서 언성을 높여. 네가 미쳤구나. 너희 둘 다 의사 와이프 믿고 그러는 거지? 내 남편은 은근히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저는 쫄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시동생 둘 다 깜짝 놀라다 못해서 숨이 턱 막히는 얼굴들이 되더군요. 너무 놀라신 나머지 시아버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려다가 도로 주저앉으셨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죠. 저에게 얻어맞은 동서들은 각자 뺨을 부여잡고 멍하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친정 개판이다. 어쩔래? 그래서 의사인 너희들이 나를 개무시하고 깎아내려도 된다고 생각해? 잃을 건 많은 입장일수록 조심하게 굴어야지.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왜 이래? 너희 인성 완전히 쓰레기라는 내용을 병원 홈페이지에 맨날 글 올리고 지역 인터넷 카페에 소문 퍼뜨리면 행복하게 의사생활 할 것 같아? 나중엔 너희 애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 다 해주면 너희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치? 자기들 엄마가 인성 완전히 쓰레기인 거 들으면 무척 자랑스러워하겠네. 그때만큼 제 머리가 차갑게 식었던 적이 없었네요. 하나도 떨지 않고 차분하게.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오금이 지릴 만큼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 말에 동서들은 안색이 시체처럼 변했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 든든해지더군요. 저는 제 앞에 커다란 밥상을 걷어찼어요. 그러자 상 위에 접시들이 흔들려서 음식들이 죄다 옆으로 쏟아졌죠. 시댁 사람들이 전부 다 기한 많은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남편과 시댁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뻐근했던 몸이 그 순간에는 왠지 개운했네요. 남편하고는 별 대화 안 했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나요? 그냥 집 근처까지 다 와서 명절에도 문을 연 유명한 국밥집에 가서 식사나 했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간의 오해들을 풀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연락에 대고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가 궁금했는데 정말 의외로 저희 부부의 편을 드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원래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라고 하시며 당신께서 돌아가시면 집안은 제 남편이 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서열을 잡고 가는 게 맞다고 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따로 의외의 말씀을 하셨죠. 그날 속이 울렁거려서 아파 죽겠는데 약국 가서 약 사온다 해놓고는 나를 두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한참 놀다가 들어오고 손에 약은 안 들려있고 그걸 보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의사라고 할 수 있나 싶더라. 아휴. 아플 때 사람이 가장 서러운 법이라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동서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신 모양이었어요. 한동안은 그래도 시댁과 왕래 안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해서 가끔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시댁에서 마주치면 동서들이 슬금슬금 제 눈치를 받습니다. 시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시동생들이 제 남편을 제대로 큰형 대접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친정 식구들이나 동서들이나 원래 안 그랬던 사람들이 제 눈치를 계속 살피면서 살게 된 게 가끔은 신경 쓰일 때도 있는데 남편과 행복하니까 괜히 그런 것에 감정 소모하지 말고 잘 살려고 합니다.